오늘 상지대학교에서 학생 양심선언이 나왔습니다. 사학비리로 퇴출됐다가 복귀한 김문기 총장 측이 총학생회 간부를 매수하고 총장 반대 모임을 불법 도청한 사실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에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열리고 있지만 유가족 참여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야는 심야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는 단속할 법이 없다고 해왔지만 항공법에 단속 규정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월요일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을 대북 비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살포하려는 시도에 대해 항공법을 근거로 불허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옥에서는 어제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 담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도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세부 사항에 관한 여야 협상이 오늘도 진행됐지만 유가족이 특검 후보군 추천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심야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 체제 한 달을 맞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국 246곳의 지역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는 계파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보아 PD, 여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 2차 회동이 오늘 있었죠. 얘기가 길어지는 모양입니다. 심야 협상 시작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저녁 식사 후 밤 9시부터 다시 만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오늘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선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민주연합에서는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주호영 의장과 백 의장은 상대당의 결단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고 협상 후에는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다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양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역시 특검 후보군 추천에서의 유가족 참여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윤근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며칠 전부터 유가족 참여를 위한 보관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이왕구, 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앞두고 오늘 당정협의가 있었죠. 배경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겠다. 이런 정부 원안은 유지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오늘 당정협의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가칭 국가안전처로 흡수시키는 정부의 원안을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안을 보면 해경과 소방청은 국가안전처 산하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됩니다. 다만 당정은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해경 기능 가운데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소방직 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꾸는 문제는 이전 개정 작업에서 논의하지 않되 소방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도 이번에 함께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 체제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죠. 어떤 얘기가 나오던가요?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오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룰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강특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전당대회 성패는 곧 비대위의 성패라며 원리 원칙과 당원 당규에 맞는 조강특위의 결정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또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전당대회 규칙을 정하겠다며 조강특위에서 하자 없이 전대 규칙을 가져오면 비대위에서는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석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조강특위의 지역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 당원 당규의 기준과 방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파를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문 위원장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당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지역위원장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인했고 안 전 대표의 비대위 참여에 대해선 문은 열려 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246곳 지역위원장 인선 문제가 사실 무척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주연합 조강특위 회의 오늘 열렸던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역위원장 인선이 아니라 공모를 어제 마감한 조강특위는 오늘 2차 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11월 중순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이 개파 초월을 강조했지만 개파 간 경쟁은 벌써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가장 치열한 곳은 현재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고양 덕양을입니다. 손학규계의 송두영 전 위원장, 김근태계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약한 문용식 전 인터넷 소통위원장, 안철수계인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 중원에는 초재성 강경파 그룹의 은수민 의원과 안철수계의 정기남 전 비서실 부실장이 맞붙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전남 순천 곡성은 친노계의 서가번 전 의원,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 박지원 의원이 측면 지원하는 김광진 현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 비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은 별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는 입을 완전히 닫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선 청와대와 다른 생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연말까지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한 김무성 대표는 오늘도 개혁이 중요하지 시기가 중요하냐고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의 개헌론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맞선 쪽은 야권입니다. 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간담회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여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일, 감나라 변화를 하는 일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국회의 상권 분립의 위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청와대에서 그런 식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또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김무성 대표 견제를 비판하면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말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은 일본 자민당식 영구 집권 음모라며 개헌보다는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국감 시작 전부터 논란이었던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KBS에서 열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출석했고 여야는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관에 대해 논란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나친 배려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인호 이사장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 적이 없다, 필요 없다고 누누이 얘기해 왔다고 답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KBS 국정감사 취재한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친일파 청사는 소련 지령이라는 등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인호 KBS 이사장. 오늘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참고인입니까? 네, 미방위의 KBS 국감에서 주요 질의가 끝난 뒤 오후 4시쯤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을 국감에 부르는 것을 둘러싼 진통은 오늘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 이사장의 편의를 고려해 미방위 국감 장소를 KBS로 옮긴 만큼 이 이사장이 참고인이라고 해도 오전부터 감사장에 나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 끝에 홍문정 미방위 위원장이 여야 협의를 통해 참고인이지만 참석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 이사장이 감사장에 온 시각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이인호 이사장을 일찍 출석시키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지는 모르겠군요. 자, 어쨌든 이인호 이사장 왜 그렇게 늦게 나온 겁니까? 네, 이인호 이사장은 오전부터 참석하려고 했지만 참고인으로 채택했는데 일찍 나타나는 게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옆방에서 감사를 지켜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병헌 민주연합 의원이 이 이사장의 국감 출석을 위해 장소를 옮겨서 KBS 사원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하자 이 이사장은 배려가 필요 없다는 말을 누누이 했다며 불쾌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인호 이사장의 역사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따졌고 이 이사장은 본인의 역사관은 편협하지 않다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이인호 이사장의 공방 직접 보시겠습니다. 방송 이사장이 되신 이후에 아주 민감한 역사,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 강연을 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관이 아니라 그 역사관을 KBS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강연하고 다니는 것 적절합니까? 저는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역사학은 제 본 영역이고 제 평생 전공한 영역이고 제가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은 본업에 사실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제 역사관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신데 아닙니다. 제가 언제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역사관 가지세요. KBS 이사장도 하고 나의 역사관도 공개 강연하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정규직 역사관을 강연하시려면 KBS 이사장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공영방송 이사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민감한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이사장 하실 동안은 공개적인 강연을 중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들은 대로 최민희 의원 요구 이사장 하면서는 공개 강연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군요. 이인호 이사장은 추가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인호 이사장은 자제하겠다는 모호한 말로 야당의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여당에서 이인호 이사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진이 나왔습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사장을 하면서도 강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지는 조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야기하시는 역사관, 특히 그런 현대사관, 그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그런 역사관입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후손에 대한 역사 교육이 KBS 이사장의 역할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같은 당 류지영 의원은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질의 시간을 줄여 이 이사장에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민병주 의원 역시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축하한다며 충분한 자격이 되신 분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 여성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친일파 청산을 소련의 지령으로 했다는 역사관이 어떻게 역사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인호 이사장 문제 말고요. KBS 수신료 인상 문제도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 의원들은 수신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신료 문제는 공정성 확보와 맞물려 있다며 KBS가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선신뢰 후 수신료 현실화는 결국 수신료 현실화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규현 민주연합 의원은 수신료를 정상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은 KBS가 공정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수신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대현 KBS 사장은 국감이 끝나면 수신료 추진 계획을 국회에 설명하고 시청자를 설득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KBS 국감에서는 재난주간 방송사로서 세월호 참사에서의 역할에 대한 문제, 대통령 동정보도에 집중했다는 편파 보도 등이 지적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던 정부가 지난 월요일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항공법의 비행금지구역 조항을 근거로 사전 허가 사항이라며 제지했습니다. 실제로 사전 비행 허가가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고 휴전선 인접구역은 모두 이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부담을 느낀 정부가 이번 주말 대북전단 살포를 찬반 단체 간 충돌 우려를 앞세워서 제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항공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국민TV 취재진 앞으로 한 통의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탈북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임진각 지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는 비행체를 띄울 수 없는 P518 비행금지 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내용입니다. 20년 경력의 패러글라이딩 전문가인 제보자는 지난해 인천 강화 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열기 위해 공군에 문의를 했다가 허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2013년도 인천 전국체전에서 인천시 강화군 소재에 있는 고려산이라는 산에서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승인을 받으려고 공군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그 지역은 비행이 아주 엄격히 금지되는 P518 공역이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거의 웬만해서는 허가를 받기가 아주 어려운 데라는 그런 대답을 듣고 저희는 이제 그때 작년 경기를 포기하고 치러지를. 그의 말은 사실일까? 일선 경찰서에 게재된 P518 비행금지구역 지도입니다. 그가 경기를 준비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대와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일대 등 휴전선 근접 지역 상공이 P518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법은 이 지역 상공에 비행체를 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비행을 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탑승하는 항공기뿐 아니라 소형 무인 비행 장치까지 일체의 비행체가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이 법 조항의 적용을 실제로 받은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한 시민단체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려고 시도하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를 막았습니다. 광화문 등 청와대 인근이 P73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일까? P518 비행금지 구역의 비행 허가를 담당하는 곳은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신고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단체가 신고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5.18 영역에서 비행하는데 신고하는 절차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신고할 이유가 없는데. 전단 살포용 풍선은 조종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행체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비행체를 띄우는 이상 조종이 불가능한 비행체가 더 위험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만 반복합니다. 통제 장치가 없어서 초경량 비행차로 정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북전단 대형 풍선은 항공기가 아니므로 비행 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같은 비행금지 구역에서 같은 비행체를 날리는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모순도 생깁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이 다르다는 국민TV 취재진의 질문에 합참은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수방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그때 아마 다른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시설의 보호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는 오는 토요일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동원되는 경찰력으로 제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지는 하지만 정부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탈북단체는 계획대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지혜입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MB정부 때 임명된 박승춘 보훈처장이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차원의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2012년 총선과 대선용으로 정부가 기획한 정치적 사상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강사 구성에서도 그 편향성이 확인됐습니다. 군 인사와 탈북자, 보수단체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독립운동 관련 강사들조차 찬밥 신세였습니다. 보훈처 강사진 120명 중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강의해 줄 강사는 14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로 강의에 나선 사례는 3.4%에 불과했습니다. 강신의 PD가 보도합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2011년 국가보훈처가 시작했습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6월 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과를 신설했습니다. 대상은 학생, 군, 예비군을 포함한 전 국민이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보훈처와 협약을 맺은 국방부, 교육부 등도 주관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학생들의 대상으로 실시한 나라사랑 교육 규모가 확인됐습니다. 보훈처는 지난해 11만 명의 대상으로 초중 고교에서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7만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나라사랑 교육이지만 강사 구성에서 심각한 편향성이 드러납니다. 보훈처는 올해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120명의 강사진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군인 또는 군 출신 강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소속인 강사가 23명, 탈북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런 분류와 무관하게 특정 단체에 소속된 강사들도 눈에 띕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조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국발협 소속 인사들이 27명에 달했습니다. 교육 내용이 우편향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반면 민주화 과정을 교육할 강사는 한 명도 없었고 독립유공자 등 독립운동 관련 강사도 14명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숫자도 부족하지만 실제 강사로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올해 초중고교 대상으로 보훈처가 개최한 379건의 교육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독립운동 관련 강사는 6명입니다.
이들의 교육 참여 횟수를 다 합해봐야 13차례, 3.4%에 불과합니다. 나라사랑교육은 2012년 총선과 대선용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정부 차원의 상시적인 우편량 교육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특별한 달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짜 하루하루를 직접 쓰는 방식으로 1년 365일이 채워졌습니다. 참여자 365명. 여기에는 일반 시민과 노숙인들이 참여했고 악동 뮤지션과 이선균, 김재동 씨 등 유명인들도 동참했습니다. 머리글은 신영복 선생의 글씨입니다. 달력 판매 수익금으로 노숙인 자활기금을 마련하는 하루를 쓰다라는 기획입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보문동 대광고등학교 후문, 노숙인과 빈민 25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곳에는 벌써 5년째 매주 화목 토요일 노숙인과 빈민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바밥집의 임시 천막이 설치됩니다. 한 번 식사 때마다 5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자활이라고 그러면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입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쪽인데 지금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뭐 내복이라든가 겨울을 날 수 있는 뭐 침낭이라든가 뭐 파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최대한 좀 나눠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3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작가 최성문 씨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를 쓰다라는 제목의 달력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365명이 하루씩 날짜를 써 만든 달력을 팔아 노숙인 자활기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공공예술로서 또 융합아트로서 다가가고 싶었죠. 그러면서도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고요. 단순히 밥을 주는 그런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의 머리글은 서예가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 교수가 썼습니다. 이어 올 1월부터 이 프로젝트의 취지에 공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연예인도 나섰습니다. 김재동, 윤도현, 이선균, 악동 뮤지션, 김범수, 양동근, 아이비 등도 동참했습니다. 각 달마다 특별한 의미도 부여해 그 의미와 관련된 시민들이 직접 글씨를 썼습니다. 1월과 12월엔 노숙인과 자원봉사자가, 5월엔 유치원 꼬마들이, 6월엔 탈북 세터민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7월은 악동 뮤지션과 평화를 꿈꾸는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10월은 광장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특별히 10월 31일은 공란으로 비어나 달력을 산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월 1일을 쓴 사람은 한때 노숙인이었던 손성일 씨입니다. 손 씨는 현재 바밥집에서 자원봉사도 하면서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어떤 문제를 인해가지고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라고 학교 이제 그거 갔다 나오면서 이제 여기 와가지고 달력 이제 만드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일을 가지고 제가 이제 썼어요. 이제 일을 첫 스타트를 이제 끊어가지고 좀 기분이 좋죠. 현재 하루를 쓰다 달력에 들어간 시민들의 붓글씨는 하나씩 액자에 담기고 있습니다. 이 액자들은 다음 달 19일부터 서울 양재동 코리아 오픈 갤러리에서 예정된 전시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달력 제작의 경우 다음 달 전시회장에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루를 쓰다 프로젝트 팀은 요즘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달력의 수익금은 전액 노숙인 자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안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대 악 척결에 대해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성폭력이라든가 또 학교 폭력, 그 불량식품이라든가 또 가정 파괴범, 이런 그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런 그 각오이고 또 그렇게 꼭 해 나갈 것입니다.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 나서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와 재범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세계 각국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감청 영장을 발부해주는 법원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청 영장 10건 가운데 9건 이상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 나서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와 재범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 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세계 각국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를 뽑겠다. 그런 그 각오이고 또 그렇게 꼭 해 나갈 것입니다. 그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4대 악. 거짓말. 사학 비리의 상징 인물이죠. 김문기 씨의 총장 복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지대에서 이번에는 학생을 매수해서 또 도청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상지대 총학생회 한 간부가 오늘 양심 선언을 한 내용입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학 비리 총장으로도 불리는데요. 김문기 씨의 총장 복귀 이후에 내분 중이죠, 상지대. 여기에서 지금도 그 학생의 간부입니까? 네, 양심 선언을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예. 네, 상지대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오늘 김문기 씨 측근의 학생 매수 및 불법 사찰 도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학생회 간부의 양심 선언서도 공개됐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양심 선언서의 일부 내용인데요. 학생이 쓴 오타까지 그대로 옮겨서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예, 여기서 나오는 조용길 씨는 자신이 김문기 씨의 비서실장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은 지난 8월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조용길 씨를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조용길 씨와 이 학생 간의 일종의 거래가 담긴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예, 네. 맨 처음에 돈을 받게 된 건 8월 30일인데요. 이때 조용길 씨가 먼저 옷이나 한 벌 사입을 하면서 30만 원을 쥐어준 것이 처음 돈을 받게 된 사례라고 합니다. 네. 그 뒤에 9월에 만나서는 추석 때 차비도 못 챙겨줬다면서 30만 원을 쥐어줬고, 이 밑에 9월 17일에 보시면 우산총학교, 10월 7일에 우산총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산초등학교라는 것을 잘못 쓴 오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 양심선언 진술서를 쓴 학생의 진술서 그대로 지금 예. 보고 계신 겁니다. 네, 그래서 9월 17일에는 50만 원을 받았고 10월 7일에도 30만 원을 건네받았고요.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앞서서 학생이 먼저 자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됐는데 이때 조용길 씨가 직접 자신이 건네주는 것을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이 말하는 주점에 가서 전화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사례는 먼저 학생이 돈을 요구해서 받은 그런 사례였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상지대 예. 또 녹음한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것도 공개가 네. 됐나요? 네, 이 학생은 상지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교수협의회와 학생에 관한 대화 내용도 자신이 녹음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녹음 내용이 오늘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일종의 김문기 총장 측을 위해서 도청에 나섰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돈을 받고 그 대가로 도청한 녹음 파일도 전해주고 그 전에도 비일비재하게 학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전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프락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또 도청까지 해줬다. 예, 예, 그런 도청에 점이 대한 있습니다. 요구를 받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해준 겁니까? 예,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자신이 총학생의 간부라는 것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화 과정에서 학생이 간부라는 게 밝혀진 뒤에 조용길 씨가 먼저 학생에 대한 얘기를 총장에게도 전했더니 총장이 매우 좋아하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접근을 했고 그 뒤에 여러 설득과 만남을 거쳐서 조용길 씨에게 협조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청의 시작이 요청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상황인가요? 네, 학생은 요청에 의해서 도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녹음 파일은 공개된 것이 아니고요. 예. 네, 상지대 측에서는 혹시 해명이 나왔는지요? 네, 상지대 측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건 아닌데요. 네. 조용길 씨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용길 씨는 우선 자신은 학생이 밝힌 것처럼 총장 비서실장이 아니라 총무처 소속 계약직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먼저 돈을 요구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라면서 학생이 직접 정모 교수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기에 불법 도청 및 매수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송상교 변호사는 학생의 자의가 아니라 학교 쪽의 요구로 녹음한 점, 또 학교 측이 학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녹음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좀 해보면 조용길 씨라는 사람이 돈을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군요. 예, 돈을 건넨 것은 인정했고요. 학생 측은 조용길 씨가 먼저 접근해서 돈을 줬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조용길 씨 측은 학생이 먼저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비서실장은 아니고 총무처에 소속된 계약직 직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뭐 한 번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여러 차례 줄 재력이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상지대에서 학생 매수 의혹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예, 상지대 학생회 측은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7년 학교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았던 총학생회장이 당선 후에 양심 선언을 한 사례가 있고요. 네. 예, 바로 다음 해인 2008년은 총학생회 출마자에게 김문기 씨 복귀 지지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 학생회 측 주장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일단 그 도청을 해서 넘겼다는 녹음 파일도 저희가 입수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이 상황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도피성 출장 국감을 도피해서 해외로 나갔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 예. 귀국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된 내용입니까? 네, 수원대 측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이인수 총장은 어제 귀국해서 오늘은 수원대에 출근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아직 국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증인 채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을 채택하려면 감사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감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이 27일이니까요. 20일 이전에는 증인 채택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이 총장은 증인 채택 기한이라 할 수 있는 2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귀국했습니다. 네, 뭐 딱 맞춰서 귀국을 한 셈이네요. 예, 공교롭게도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자, 일본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재무성이 오늘 일본의 9월 무역 적자가 9,583억 엔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적자 행진은 27개월째 계속 이어지면서 1979년 무역 수지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장기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던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로 증명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팀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가 이끌고 있는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경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군요. 네, LG경제연구원이 어제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 속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분석해보니 한국의 제조업 성장세가 전 세계 평균보다 점차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결과는 직접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제조업의 총 자산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2012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2013년부터는 5%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2년까지 10% 내외에 달했던 국내 제조업의 자산 증가율은 2012년 1%대로 추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잠시 회복되는 듯 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0.5%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매출액 증가율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역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제조기업은 지난해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서 6%까지 회복했습니다. 국내 제조기업 매출액의 경우에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올해는 0.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제조업 성장이 정체된 겁니다. 네. 자, 이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이 나왔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도 높은 환율을 유지한 데다 중국 시장 발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2012년 전까지는 적게나마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2012년부터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줄어들면서 제조업 증가율이 제조업의 성장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보죠. 중국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서 홍콩과 대만의 연예인들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중국 당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해온 홍콩과 대만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시키려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홍콩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 가수, 감독은 총 29명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은 국내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화감독 이안, 그리고 영화배우 주윤발, 유덕화, 양조위 씨 등이 포함됩니다. 홍콩 언론들은 이 명단이 중국의 영화사와 방송사에 통보됐다고 밝혔는데요. 명단에 포함된 연예인들은 향후 중국 영화나 TV 출연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세상은 가을이라고 단풍 구경에 바쁜데 민들레들은 들판 여기저기에서 잎을 피워 올립니다. 키 작은 꽃대에 솜털씨 달아서 설이 오기 전에 생애의 일을 마치려는가 봅니다. 가을 민들레의 조바심을 보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이 내게도 남았을까? 가을입니다. 네, 뉴스K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클로징 멘트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른 뉴스 준비하느라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